안녕하세요. 고려대학교 산업경영공학부 강필성 교수입니다. 일반대학원 비즈니스 애널리틱스 수업이고요. 이번 시간에는 두 번째 큰 챕터인 커널 기반 학습 중에서 세 번째 방법론, 커널 피셔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에 대해서 KFDA라고 줄여서 부르는 방법론에 대해서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배운 것들을 다시 한번 살펴보자면 SVM과 SVR에 대해서 중점적으로 설명을 했었는데요. 당시에 2000년대 중후반에 중반의 분위기는 어떤 것이었냐면 SVM이 굉장히 그 기존 방법론에 당시에 딥러닝이 아닌 일반적인 멀티레이어 퍼셉트론에 비해서 상당히 안정적이고 그다음에 그러면서도 우수한 성능을 나타내니까 기존에 있었던 방법론들을 커널화하는 방식으로 굉장히 많이 연구가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오늘 설명하는 이 KFDA라는 방법론도 원래는 Fisher's Linear Discriminant Analysis라고 해서 FDA가 원래 있었어요. 근데 그 FDA를 커널 버전으로 바꾼 그 업그레이드를 시킨 거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방금 말씀드렸던 것처럼 KFDA는 LDA의 FDA, 그러니까 여기에 피셔가 들어가기도 하고 안 들어가기도 하니까 요 LDA의 확장판, 커널화된 확장판이라고 보면 되는데 그 커널화된 확장판을 알려면 LDA를 알아야 되니까 간략하게 LDA에 대한 설명을 먼저 하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의 목적은 하나의 베이스라인을 프로젝션을 하고자 하는 베이스라인을 찾는 겁니다. 그런데 이 베이스라인에다가 무엇을 하는 거냐면 원래 데이터를 프로젝션을 시켜요. 여기 보시는 왼쪽의 두 그림처럼 그렇게 프로젝션을 시켰을 때 두 개의 범주가 가질 수 있는 1차원상의 분포가 있을 텐데 1차원상에서 이 두 프로젝션 된 이후에 데이터가 잘 구분이 되도록 하는 하나의 기저를 찾아서 그 기저에 데이터를 프로젝션 시키는 게 목적입니다. 그렇게 해서 분리를 하는 거예요. 분류를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왼쪽 그림과 오른쪽 그림을 한번 살펴보면 왼쪽 그림에서의 기저는 여기서 보시는 이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고요. 오른쪽 그림에서는 이 라인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여기에 프로젝션을 시켰을 때 파란색이 가질 수 있는 이 프로젝션 이후의 분포와 빨간색이 가질 수 있는 분포가 왼쪽 그림 같은 경우에는 겹쳐져 있어요. 그래서 정답을 알고서 가장 최적의 분류 경계면을 찾아낸다 손 치더라도 이쯤에서 이렇게 찾아낸다 손 치더라도 오분류가 상당히 많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반면에 오른쪽 그림과 같은 경우에는 파란색이 가질 수 있는 분포와 빨간색이 가질 수 있는 분포가 이렇게 구분이 되어 있어서 여기에서 1차원 데이터 상에서 이 둘 사이를 적절하게 이렇게 끊어주면 오분류 없이 완벽한 분류가 가능해지는 겁니다. 요걸 찾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목적은 이 기저를 찾는 겁니다. 첫 번째 시간에 첫 번째 그 큰 챕터로서 차원 축소를 하면서 PCA를 설명을 할 때 잠깐 이렇게 언급을 했던 적이 있었는데 PCA와 LDA는 목적 자체는 프로젝션을 시키고자 하는 기저를 찾는 것이라는 관점에서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차이점이 뭐냐면 PCA 같은 경우에는 원래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분산을 최대화하는 범주와는 상관없이 분산을 최대화하는 기저를 찾는 게 목적인 반면에 LDA 같은 경우에는 프로젝션이 된 이후에 해당하는 두 개의 범주가 각각의 범주가 구분이 잘 되도록 하는 기저를 찾는 게 목적이라는 게 차이점입니다. 자, 그래서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자면 두 가지의 클래스 디스턴스를 한번 정의를 해볼게요. 첫 번째, between class distance라는 거는 무엇을 의미를 하냐면 두 클래스의 센트로이드 간의 거리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에서 예시를 보자면 검정색으로 이 큰 원은 가상의 센트로이드고요. 검정색 원에 해당하는 게 between class distance가 되는 것이고요. within class distance라는 거는 뭐냐면 각각의 객체들로부터 해당하는 범주의 센트로이드들까지의 이 누적된 거리 또는 평균 거리 이렇게 생각을 해볼게요. 그러면
오른쪽 그림에서 주황색 선들의 평균 그리고 파란색 선들의 평균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프로젝션이 잘 되었을 때는 이 두 범주가 구분이 잘 되려면 사실은 상식적으로 between class distance는 상식적으로는 이거는 이제 커야 되겠고요. within class distance는 작아야 되겠지요. 이거를 이제 구현하기 위해서 이 LDA에서 하는 거는 뭐냐면 가장 이 구분력이 디스크리미넌트 파워가 큰 프로젝션을 찾자, 기저를 찾자. 그걸 어떻게 찾으냐면 프로젝션 된 이후에 between class distance는 maximize를 하고 여기 보시는 것처럼 요거는 maximize를 하고 within class distance는 minimize를 하는 프로젝션을 찾자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가장 오른쪽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노란색 기저하고 파란색 기저 두 가지가 있잖아요. 노란색 기저로 프로젝션이 됐을 때 우리는 이 기저를 LDA가 원하는 기저입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프로젝션 됐을 때 주황색과 파란색이 잘 구분이 되겠지요. 그런데 만약에 PCA를 수행을 하게 되면 수직으로 표시된 파란색, 이게 PCA에 의해서 찾아지는 기저입니다. 왜냐하면 PCA는 범주와는 상관없이 전체 데이터가 가지고 있는 분산을 최대화하는 것을 주 목적으로 하기 때문에 파란색을 찾게 되겠죠. 그래서 LDA 관점에서는 이제 노란색을 찾는 게 목적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노란색을 어떻게 찾을 것이냐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탈릭 소문자는 스칼라고요. 볼드 표시된 소문자는 벡터입니다. 그러면 W라는 이 어떤 우리가 찾고자 하는 이제 미지수가 존재할 때 이 미지수에 대해서 원래 데이터 X를 이 W라는 기저에다가 프로젝션을 시키면 스몰 y, 이제 스칼라 y 값이 나오게 되겠죠. 그러면 이 스칼라 y 값이 이제 우리가 그 목적을 달성해야 되는 1차원상의 프로젝션이 된 값이라고 했을 때 이렇게 한번 원래 공간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M1이라는 거는 첫 번째 이 2범주 분류라고 했을 때 1번 범주의 센트로이드고요. M2라는 거는 2번 범주의 센트로이드라고 표현을 한다면 센트로이드는 실제 그 벡터 공간에서의 그냥 무게중심이니까 이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1번 범주에 속하는 클래스 1에 속하는 객체들의 평균값이 M1이 될 것이고요. 2번 범주에 클래스 2에 속하는 객체들의 평균값이 M2가 될 것입니다. 자, 그러면 첫 번째 오브젝티브는 뭐냐면 W를 찾는데 이 W는 프로젝션이 된 이후의 클래스 민들, 다시 말하면 between class distance가 최대한 커지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보자면 small m2는 이제 y 프로젝션 된 이후에 그 중심이고 센트로이드고요. small m1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거는 원래의 m2, m1 원래 공간에서의 센트로이드에다가 단순히 프로젝션을 시킨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할 수가 있을 것이고요. 두 번째 목적은 뭐냐면 프로젝션이 된 이후에 각각의 범주 내에 존재하는 분산은 최소화하고 싶은 겁니다. 범주 내 분산, within class variance를 최소화하고 싶기 때문에 프로젝션 된 이후니까요. 여기서 한번 보자면 yn에서 mk, k는 이제 범주의 1 또는 2가 되겠죠. 그래서 sk 제곱이라는 거는 k번째 범주의 분산은 결국은 프로젝션이 된 이후에 y 값들, 1차원 값들에서 해당하는 그 범주의 무게중심까지의 센트로이드까지의 값을 뺀 다음에 제곱한 거를 다 합한 것을 이제 표현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거를 이제 그 수식으로 이제 다시 한번 표현을 해보자면 분자는 이제 between class distance를 이제 측정하는 개념이니까 얘는 커야 되겠고요. 분모는 within class distance를 측정하는 개념이니까 이거는 작아야 될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자 분모로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결국은 우리가 요 JW라는 이 목적 함수를 최대화를 시키면 우리는
분자는 커져야 되고 분모는 작아져야 되니까 원하는 값이 나오겠죠. 이거를 벡터 공간에서 표현을 해보자면 이렇게 되는 겁니다. 이 W 트랜스포즈 SBW가 되는데 SB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M2-M1, M2-M1의 트랜스포즈가 되겠죠. 여기서는 이제 이렇게 한 이유가 뭐냐면 요거 다시 한번 써보면 W 트랜스포즈의 M2-M1 그 다음에 M2-M1의 트랜스포즈 W가 되잖아요. 요 값이 뭐냐면 원래 공간 상에서의 그 센트로이드의 차이를 이제 프로젝션 시킨 거, 그거를 이제 제곱한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다시 한번 검정색을 스칼라라고 하면 이게 결국은 M2-M1의 제곱이랑 같아지는 겁니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고요. 마찬가지로 원래 공간상에서의 S1의 제곱과 S2의 제곱은 SW within class variance에 해당하는 매트릭스도 지금 여기서 보시는 이 식처럼 어렵지 않게 표시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을 겁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이 함수 여기에 표현이 되는 요걸 이제 최대화해야 되는 게 목적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목적 함수는 W가 이제 미지수가 되는 것이고요. 사실은 분수 함수잖아요. 그러면 아까 보여드린 이제 JW가 예를 들어서 fx분의 gx니까 이게 이제 극대 또는 극소가 되는 이제 최대값을 갖는 점이라면 이거를 이제 w에 대해서 미분을 했을 때 0이 돼야 되겠죠. 그러면 분수함수이기 때문에 위에 해당하는 부분들 fx 제곱분의 g'x fx에다가 빼기 gx f'x를 하면은 이게 0이 돼야 되는 부분이니까 요거를 지금 가지고 오면 여기에서 보이는 이 식이 되는 거예요. 이거는 쉽게 풀었으면 어렵지 않게 여러분들이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여기에서 이제 몇 가지 트릭이 있는데 첫 번째는 이걸 한번 살펴볼게요. 여기에 해당하는 값도 어떤 스칼라 값이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값도 스칼라 값이기 때문에 W에 해당하는 방향성을 측정하는 데 있어서는 그렇게 영향을 크게 미치지는 않습니다. 그냥 배수만 취해주면 되는 거니까. 이걸 다시 한번 쓰자면 W 트랜스포즈 SW W분의 W 트랜스포즈 SBW 곱하기 SW 곱하기 W는 SBW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근데 요 식을 하나의 어떤 알파라는 상수로 취급을 해도 크게 문제가 없다라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SBW는 아까 그 표현을 했을 때 보면 SB라는 게 M2-M1에 M2-M1 트랜스포즈 W잖아요. 그러면 요게 또 같은 공간상에서의 벡터의 내적이니까 이거를 뭐 베타라는 값으로 스칼라로 표현을 해보면 결국은 이거 SBW죠. 얘네들은 항상 베타 곱하기 M2-M1이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SB 곱하기 W라는 이 벡터는 M2 플러스로 보일 수가 있어서 다시 쓸게요. M2-M1과 같은 방향이다. 이 표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결국은 여기서 얘는 또 M2-M1에 대한 어떤 베타 값으로 쓸 수 있으니까 베타를 또 이쪽으로 넘겨버리면 베타분의 알파 SW 곱하기 W가 M2-M1이니까 결국은 이건 무슨 말이냐면 W는 SW에 해당하는 부분들을 반대쪽으로 역행렬을 이제 씌워가지고 넘겨버리고 얘네들 지워버리면 여기서 는이라고 표시가 안 되어 있고 비례라고 되어 있는 게 바로 이 이유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원하는 W는 within class distance variance의 그 매트릭스의 역행렬 곱하기 M2-M1에 비례한다 라는 이 디렉션이 딱 나오는 거예요. 이 디렉션에 대해서 내적을 프로젝션을 시켜야 되니까 이 방향을 알고 나면 이 방향에 대해서 유닛 벡터를 구하면 우리가 원하는 해인 W가 금방 나오게 되겠죠. 그래서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클래스 2하고 클래스 1의 평균 요 차이가 이렇게 있을 때 요 방향 벡터 둘 사이에 방향 벡터하고 그 다음에 SW에 해당하는 역행렬을 구하면 결국은 여기에 있는 요 기저가 나오게 된다는 뜻입니다. 이게 LDA의 개념이에요.
이걸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이거를 확장을 하는 겁니다. KFD라고 해서 Kernel Fisher Discriminant Analysis라고 해서 확장을 하는 건데, 요 확장을 하는 데 있어서의 이제 핵심은 뭐냐면, 결국은 우리는 LDA는 원래 입력 공간에서는 선형 분리를 하는 선형 분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X를 훨씬 더 고차원의 피처 스페이스인 파이X로 이제 그 변환을 한다 또는 트랜스폼을 한다는 가정 하에서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를 우리가 만약에 계산을 해 보자면, 여기 보는 것처럼 이제 원래 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는 이 파이XN이라는 건 고차원 피처 스페이스에서의 값이고요. m파이도 역시 피처 스페이스에서의 값일 겁니다. 이게 풀 코베리언스 매트릭스지만 within class variance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i는 1부터 2까지라는 거는 이제 이범주에 해당하는 부분에 대해서만 지금 사용을 하는 것이고요. 각각의 객체들 속한 범주에 속한 객체들에 대해서 피처 스페이스의 어떤 값에서 해당하는 요 그 피처 스페이스에서의 무게 중심 또는 센트로이드를 빼고,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이렇게 빼가지고 계산을 할 수가 있고요. Between class distance 같은 경우에는 variance 같은 경우에도 같은 개념인데 여기에 파이라는 형식만 지금 그대로 나와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결국은 현재 시작점은 뭐냐면 x 대신에 파이 x를 집어넣어서 SW하고 SB를 구한 거예요. 여기도 사실 여기 파이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요거를 구한 다음에 원래 풀고 싶었던 이 LDA 문제의 목적 함수를 풀고자 하는 게, 이제 해결하고자 하는 게 이 KFD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부터 이제 우리가 이제 그 최대화를 해야 되는 목적 함수는 오리지널 LDA하고 똑같습니다. 단지 여기서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해당하는 이 피처 스페이스에서의 between class variance와 within class variance로 표현이 된다는 것 뿐이죠. 여기서 뒤에서도 나오는 커널 PCA에서도 마찬가지인데, 핵심은 뭐냐면요, 프로젝션이 되는 벡터인 W가 사실은 피처 스페이스에서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객체들의 스팬 또는 선형 결합으로 표현될 수 있다라는 의미입니다. 이 말이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가 예를 들어서 여기가 x1이라는 값이 있고요, 얘가 x2라는 값이 있고요, 뭐 여기가 x3라는 값이 있다고 할게요. 여기가 원점입니다. 여기가 원점이고요. 그런데 우리가 찾고자 하는 어떤 w라는 기저가 이 방향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 이 w라는 거는 사실은 잘 살펴보면 어떻게 표현을 할 수가 있냐면, 이렇게 있으면 얘에 대해서 알파1, 얘에 대해서 알파2, 그 다음에 얘에 대해서 알파 얘가 2가 되겠네요. 그리고 얘는 3가 되겠죠. 그러면 결국 2차원상의 어떤 벡터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예시에서는 w는 알파1 곱하기 x1 더하기 알파2 곱하기 x2 더하기 알파3 곱하기 x3로 표현이 될 수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현재 공간상의 점들의 스팬으로서 w가 표현될 수 있다라는 것이고요. 그러면 만약에 이 알파들을 적절하게 우리가 찾아낸다라고 하면 w를 x들에 대한 선형 결합으로 표현할 수 있다라는 얘기죠. 이게 어떤 상황으로 발전이 되는 거냐면, 이게 왜 이제 프로젝트된 평균을 이제 여기서 한번 구해보면요, 이렇게 구해보면 w 대신에 요만큼이 들어가게 되면 알파 n 파이 xn 파이 xki 하면서 이제 서메이션이 이제 두 개가 들어가겠죠. 그러면 보시는 것처럼 파이 곱하기 파이이기 때문에 커널 트릭을 이용해서 커널 함수로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이거를 벡터화를 해주기 위해서 알파의 트랜스포즈 곱하기 뮤 i인데, 이 알파 트랜스포즈도 결국은 알파 자체가 이제 n by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객체 수만큼의 트랜스포즈니까 1 by n 매트릭스가 되겠고요. 뮤 i 역시 n by 1 매트릭스가 돼서 얘는 이제 하나의 어떤 스칼라 값이 나오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 뮤 i에 대한 값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식과 같이 정의가 될 수 있다는 것은 어렵지 않게 이해를 할 수가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똑같은 방식으로 해서 보자면요, w 이 objective function에 해당하는 그 분자 부분을 보면
결국은 W transpose SB 파이의 W이기 때문에 SB 파이라는 거는 between class variance였으니까 M2 파이 빼기 M1 파이, M2 파이 빼기 M1 파이의 트랜스포즈로 표현이 되고, 그럼 결국은 여기에 해당하는 파트가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겠고요. 여기에 해당하는 파트는 이렇게 표현이 될 수가 있을 겁니다. 그러면 결국은 알파 트랜스포즈 알파는 그대로 남아있고, 여기에서 새로운은 아니죠. 요 M이라는 매트릭스가 이제 이렇게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커널 함수를 통해서 정의가 된다라는 게 여기에서의 첫 번째 내용입니다. 그 다음에 분자와는 다르게 사실 분모는 정리하는 게 상당히 까다롭습니다. 지금 슬라이드 기준으로 한 3페이지 이상 넘어가는데 W 트랜스포즈의 SW 파이의 W는 결국은 W 대신에 우리가 알고 있는 요 값들을 집어넣는다라는 게 핵심이 되는 것이고요. 거기에 대해서 서메이션 키워드를 쭉 정리를 해서 이걸 따라가다 보면 지금 강의에서는 이걸 하나씩 다 전개를 하진 않겠습니다. 해당하는 내용들 여러분들이 강의 슬라이드 포즈를 해 놓으시고 이 스크립트하고 그 다음에 서브스크립트하고 서메이션 키워드를 하나씩 따라가면서 전개를 한번 해보세요. 11페이지서부터 12페이지 그리고 13페이지까지 지금 정리가 되는데 쭉 정리가 되면 결국은 핵심은 뭐냐면 마지막 단계에서 뭐가 남느냐면 이렇게 알파와 커널 함수에 해당하는 매트릭스로 나오게 됩니다. 이 커널 함수에 대한 매트릭스로 나오게 된다는 게 굉장히 핵심적인 내용인데요. 결국은 피처 스페이스 상에서 실질적인 계산을 하지 않고 입력 공간에서의 데이터를 가지고 커널 함수만 정의가 되면 분모도 계산이 될 수가 있다. 여기서 보시는 게 핵심이 바로 그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우리가 알고 있었던 ZW, W에 대한 원래 그 목적 함수였죠. W 트랜스포즈의 S within class variance의 파이의 W 분의 W 트랜스포즈의 SB 파이 W. 요게 알파에 대한 함수로 바뀌어요. 그러면서 이거는 그대로 이제 최대화를 해야 되는 부분이 되는 것이고요. 알파를 찾으면 아까 얘기했듯이 W 자체가 summation 알파 i 그 다음에 파이 xi로 표현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결국 우리가 알파를 찾는다는 얘기는 W를 찾는 것과 매한가지입니다. 그리고 어차피 나중에는 연산은 계속적으로 커널 함수를 사용하게 될 테니까요. 그래서 똑같은 방식으로 이 그 1차 도함수를 0이 되게 만들어 보면 분자 분모에 대해서 한 번씩 미분하고 미분 안 해준 걸 이렇게 곱해 주게 되면 지금 보시는 이 식이 나오게 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M 알파 같은 경우에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표현이 되니까 결국은 이게 또 M2-M1에 해당하는 방향이 될 것이고요. 여기 이렇게 표현이 될 것이고요. 그 다음에 요 값과 요 값은 스칼라 취급을 하게 되니까 결국은 알파는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또 표현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알파 자체는 n과 m이라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그 매트릭스에 해당하는 부분으로 이제 나타나게 되는 거죠. 여기 알파가 빠졌네요. 그러면 이런 상황에서 이제 결국 최종적으로 우리가 yx 같은 경우에 실질적인 그 1차원의 값을 계산을 만약에 한다라고 해보면 w 곱하기 파이 x니까 w 자체가 아까 보시는 것처럼 요 값이지 않습니까? 요거를 그대로 대입을 하게 되면 결국은 알파라는 이 값들과 그 다음에 해당하는 커널 함수의 결합으로서 계산을 할 수가 있으니까 결국은 이 부분도 큰 문제 없이 연산이 되게 됩니다. 그렇게 됐을 때 폴리노미얼 커널을 이용을 해서 만약에 그 구분을 하게 되면 원래 LDA는 평면밖에 구분을 할 수가 없지만 이렇게 곡면으로 만들어지는 거 보실 수가 있겠고요. RBF 커널을 사용을 했을 때는 훨씬 더 명확하게 이 곡률이 더 이제 심한 분류 경계면이 만들어지는 것을 확인을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거는 좀 옛날 데이터라서 지금 보면 뭐 사이즈도 그렇게 크지 않고 데이터셋도 많진 않은데 요거를 제안한 이 시점에서 이 그 원 저자인 미카가 대학원생이었어요. 그리고 박사학위 논문으로서 커널 피셔 디스크리미넌트 어널리시스 논문을 썼습니다. 인터넷에 이렇게 원본 학위 논문이 있으니까 한번 그때 당시로 돌아가서
본인이 여러분들 지금 강의를 듣고 계시는 분들께서 당시에 가장 최신의 방법론이었던 커널 기반의 방법론을 현재 존재하는 아직 커널화가 되지 않은 알고리즘에 적용을 하는 것으로 학위 논문의 주제를 잡았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이제 이해하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실제로 퍼포먼스를 측정을 해보면 SVM보다 뭐 낫다 이런 표시가 나오는데 저는 개인적으로는 이 표 자체를 그렇게 신뢰하지는 않습니다. 아무래도 팔은 안으로 굽는다고 본인이 어떤 특정한 알고리즘을 개발을 하게 되면 자기 자신의 그러니까 자기가 제안한 또는 개발한 알고리즘의 성능이 높게 나오도록 아무래도 이 숫자를 조작하진 않지만 하이퍼 파라미터 서치나 이런 튜닝들을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뭐가 더 좋다 나쁘다라는 절대적인 기준보다는 리니어 디스크리미넌트 어나리시스라는 방법론 자체를 커널화된 버전으로 바꾸었다. 이것에 의의를 두는 게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커널 피셔 디스크리미넌트 어나리시스에 대한 설명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